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해 파장을 일으킨 문정인 특보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핵과 관련해 CVID보다 더 강한 용어인 PVID란 표현을 사용해 의미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은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이 박사님, 문정인 특보의 이 해명, 뭐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제는 뭐냐면은 문재인 교수님께서 그렇게 주한미군을 철수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정당성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자리 자체가 이제 특보 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속내를 혹시나 반영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역할이 동북아에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든 안 하든 이거는 우리는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체제의 전략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금 김정은 위원장이 허락했다,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더 이상 대통령께서나 그렇게 이야기하실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조금 더 한 발만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 2000년에도 한미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주한미군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주한미군 문제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주한미군 인정한다. 주둔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할이 평화 한반도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기능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에 있는 주한미군이 아니라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이라고 역할이 변경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말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평화유지군은 개인 화기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총이나 수류탄이나 그것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이라 한다는 거는 주한미군이 여기 있어도 좋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모든 전략자산, 탱크나 비행기는 다 빠지고 그냥 개인 화기만 갖고 있는 그 평화유지군 아시죠? 우리 선거 때 리비아나 선거 때 그것을 이렇게 소유를 막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부대가 이제 평화유지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대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북한과 관련돼서 볼 때 일단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이 역할에 대해서 철저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한미 간에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그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금만 보태면 그러니까 문정인 이제 특보가 그 전에도 좀 그런 애언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문스트라다무스인데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좀 연기가 될 거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전략 자산이 오지 않을 거다. 몇 가지를 애언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또 그 애언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좀 걱정을 하신 분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이 이제 체결이 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나 보수 진영이 감축이나 철수를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 아티클이거든요. 어떻든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는 이제 표현 가지고 문 특보가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주한미군 철수를.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쟁에 휩싸였습니다만은 어떻든 본인이 분명하게 나는 철수를 반대한다, 주둔을 원한다, 그렇게 또 얘기를 또 해명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특보냐 교수냐 이제 그런 이제 직책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특보이시기 때문에
신중은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민감한 문제에 저희가 한 15분 정도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자막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명령했다.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런 소식을 지금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 국무부 이쪽에서 했던 얘기하고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같은 진위가 좀 봐야 되는데 예. 뉴욕 타임즈 지금 이제 미국 언론에도 사실은 그 친 트럼프계와 예. 이 반 트럼프계가 좀 언론으로 대단히 하고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좀 트럼프 공화당계이기도 하고 민주당계로 이제 NYT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사기 이게 복수의 소식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 화자에 대해서 정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예. 판단은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시기상으로 적합하지 않죠.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지금 예. 남북 관계 그리고 미북 관계 그리고 특히나 또 문정인 특보가 이런 말까지 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대단히 지금 민감한 상황에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가져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변의 자세를 갖고 일단 미국을 만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자꾸 주한미군 철수 문제 가지고 카드화하는 것은 지금 일은 아닙니다. 카터 대통령 때도 예. 한국의 인권 문제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 한국 인권 문제를 일테면 이제 문제 삼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를 꺼낸 적이 또 있고 물론 그 전에 또 닉슨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월남전에 이제 패전하면서 빠지면서 주한미군도 좀 빠졌습니다만은 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저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부랄까요? 한국을 겨냥한 거 아닌가. 예. 지금 여러 가지로 한미 FTA 문제도 있고 주둔군 우리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주한미군 문제도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국가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문제인 거고 동북아에서 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 없는 거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그 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아까 우리 이 박사 얘기하신 대로 북한은 이게 빠지게 되면 더 복잡하다. 이를테면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만약 미군이 빠지면 그 공백을 중국과 일본이 메꾸기 위해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할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중무장이 빠진다고 한다면 미군은 정말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건 김일성부터 한 거예요, 사실은. 92년에 김일성이 죽기 전에도 92년에 이미 김영순이 미국에 가서 당시 켄터에게 그런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이 달라지면 주둔을 용인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딜로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좀 시기적으로 많이 부적절하지 않나 싶거든요.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또 우리와의 공조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사실 전략적으로 동북아의 전략이 조금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로만 접근한 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의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주한미군 상호 방위 조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일단 단순하게 한반도 특히나 한국과의 딜, FTA 문제나 방위원 분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것 자체는 트럼프가 조금 오버하는 면이 있어서 진위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지도자급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별로 썩 전략적으로 저는 뭐 인정하기가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뉴욕타임즈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지켜보고 조금만 더 붙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북한과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한미군 당신들이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해주면 주한미군 철수도 할 수 있다. 당신들이 정도 지금, 예. 그러니까 일테면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게. 뭐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니까 예. 유화 제스처죠 일종의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중국을 더 두려워합니다. 더 기분 나빠 생각하고 좀 이따 또 왕이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불신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군은 주한미군이 와 있기는 하지만 소위 북침을 한다든가 이 군사적인 공격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그러나 중국은 지금 동부 삼성 지역에 약 30만 명 이상의 대부대들이 그 중국군이 포진돼 있어요. 언제든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바로 얘기를 해보시죠. 중국과 북한의 관계, 북한이 정말 중국을 더 두려워한다, 뭐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통적으로 그랬죠. 사실은 뭐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김정일 의 유언 우리 유언 김정일 위원장이 유언 통치라고 유훈 통치라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김일성 죽음에서도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중국을 믿지 마라 뭐 이야기했다고 뭐 그 정도로 철저히 이야기한데요. 전통적으로 표면상으로는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 보이지만 뭐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죽을 정도만 도와주는 정도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입니다. 뭐 망가지면은 이 그야말로 순망치안이라 그래서 미국과 맞닥뜨리는 한반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긴 하지만 있더라도 중국의 이 품 안에서 법원인들이 그 통제 범위 내에 있을 만큼만 힘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얕게 지원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G2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상황을 보게 되면서 북한이 하고 있는 행태를 1960년대에 그 중소 간의 그 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소련이 되고 저기 수정주의자라고 그러고 소련은 중국의 후르츠초프가 이제 마오쩌둥을 두고는 이제 교조주의라 그러고 막 서로 댕당하다가 1962년이 되면은 이제 그 국교 단절까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정관에 1961년에 중국하고 또 소련하고 북한은 저기 동맹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중간을 잘 이용해서 소련을 먼저 맺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상호 양쪽으로부터의 지원을 확실하게 얻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덩거리 외교라 그러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즘 상황을 보게 되면은 G2 외교라 그래서 사실은 중국과 미국 간의 사실은 라이벌 경쟁이 대단히 심해지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 더 이게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이라는 강력한 절대 무기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미국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최대한도로 미국을 밀착시켜 내므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도 일단 화질딱 놀라게 만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철저하게 이 지원을 획득하게 내는 이번에도 보면은 왕이 부장이 했는 말 중에 북한의 경제 발전 쪽으로 그 방향을 틀은 그에 대해서 대단히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 속에 나는 또 해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갔을 때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좀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화들짝 놀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한반도 문제가 중국이 배제된 채 소위 차이나 패싱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기들의 동북아에서 패권이랄까요? 그 주도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깜짝 놀랐고 그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강한 의지가 있다는 그 판단을 중국이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그 내용이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위한 또 평화협정을 위한 그 3자 또는 4자가 아니고 그냥 4자라고 못 박을 수도 있잖아요. 중국을 포함한. 근데 3자 또는 4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2007년 10월 달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표현이 거의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상이란 말 빠지고 2007년 10월 4일 선언에는 정상회담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상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빼고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데 아주 화들짝 놀란 것 같고 둘째는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아까도 우리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용인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 중국은 자기들 국가 이익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빨리 가서 설득을 해야 된다. 근데 그동안에는 계속
김정은을 이그노어했단 말이에요. 모른 척하고 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소실이 말하자면 사실.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이 카드를 들고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을 끌어대서 중국을 견제하는. 예.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전통적인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이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자기들이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쪽으로 차라리 경도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전략이랄까요? 그게 지금 통하고 있는 거죠.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에서의 자기 지분을 차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은 절대 안 된다. 나가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대신 만약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예.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서 당신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제 빅딜을 하기 위해서 간 거지요. 완전히 다 보도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2007년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삼자 또는 사자. 예. 처음에 그 말 이제 2007년에 삼자 또는 사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삼자 그러면은 미북 중 아니냐, 예. 그 한국이 빠지는 거 아니냐, 정전 협정 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거나 한국에서 잠시 깜짝 놀래가지고 좀 화들짝 놀란 적이 예.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여러 사람들이 들어보고 해보니까 그 의지가 북한 쪽의 의지였다는 이야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쪽에서 중국을 넣느냐 마느냐 문제 가지고 삼자 또는 사자, 북한 쪽에서 오히려 그게 있어서 그 삼자 또는 사자란 말 워딩이 있었다는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상황 보면 훨씬 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진 셈이죠. 북한으로서도 삼자 또는 사자라고 해서 중국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미국을 끌어다 대서 네. 서로가 등거리 외교를 되어서 양쪽으로 하여금 최적화된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이 중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네.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가 하고 싶네요. 뭐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어리고 경험도 없지만 뭐 본인의 전적인 능력인 건지 아니면 유능한 참모들이 있어가지고 조언을 하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본인의 능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동북아에 있어 약소국으로서 어떤 외교를 해야 될 건가. 예. 그건 이제 김일성 외교를 상당히 이제 본받은 거기는 합니다만은 예.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국가에 경도되고 의존했을 경우에 만약에 의존했던 국가가 어떤 배신을 한다든가 예. 또는 약화된다고 했을 때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한 국가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김일성의 교시입니다. 예. 그걸 김정은 위원장은 충실히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지금 그 의존과 예. 의존에 의한 또 압박이 가해지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예. 이건 주체 사상에 전적으로 어긋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정치적 자유를 잃게 되고 예. 나라가 아주 바보가 돼 버린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시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지만 중국에 의존을 하고 살았죠. 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김일성의 어떤 그 애언이랄까요? 예. 나타난 거죠. 중국으로부터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끌어들이고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남한과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이런 경로들을 밟으면서 지금까지는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미국이 속겠습니까? 중국이 속겠습니까? 남한이 속겠습니까? 예. 뭐 속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핵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카드를 들고 지금 빅딜을 하고 있고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모험입니다. 또한 김정은은 그동안에 했던 것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본인의 유산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부탁은 우리가 또는 미국이 김정은의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빌어줘야 됩니다. 저런 개혁개방으로 가는 길을 예. 성공하도록 해줘야지. 만약 김정은이 생각이 좌절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튈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북돋을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력을 좀 이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 계속 협상 진행 중이라고 했고요. 뭐 이르면 오늘 석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방법 같은 문제도 그렇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뭐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이제 예. 그런 말을 이제 했다고 그러죠. 일단 3명입니다.
그 사실 2015년에 김덕철 목사부터 시작해서 2017년 지난해입니다, 사실은. 예. 지난해 5월 정도였으니까 두 사람은 그 평양 과기대 그 한국과 미국의 지원을 네. 받아가지고 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상황을 보면 저는 이것이 누차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박힌 문제가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원비어 사건 이후에 사실은 그래서 유엔 총회 연설 때도 이 북한 인권 문제, 네. 납치자 문제, 원비어 문제 이야기했고 대한민국의 국회에 와서도 이야기했던 게 북한 인권 네. 문제, 납치자 문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걱정했던 게 이런 겁니다.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오르는 거는 저는 사실은 조금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테이블에 오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비핵화에 대한 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사전에 해결을 하는 쪽이 네.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전략적인 이제 대화에 오르기 전에 전략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정상회담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곧 응유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응유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 대단히 좋고 북한에서도 일단 상호 간에 이게 전략적 환경 조성이라 그러는 네. 거죠. 서로가 중대한 협상을 앞두고 서로 간에 가장 우호적인 서로의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바람직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답게 트위터에 채널 고정이라고 썼는데 저희 연합뉴스 TV 채널이면 좋을 텐데요. 그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전통적으로 북한은 이제 소위 인질 외교를 해왔죠. 예. 예, 그래서 물론 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북한에 와서 뭐 이를테면 뭐 그 원비어처럼 성경책을 놔둔다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을 이제 체제를 전복하려는 예. 그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든가 뭐 했을 때 이제 그러는 거지. 아니, 막무가내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미미한 거죠. 예. 그런 어떻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세 사람을 이제 석방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이제 역시 이제 세계적인 분위기랄까요? 또는 미국의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 건데 물론 이제 그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못된 전술입니다. 인질 외교라는 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분들이 석방됐던 상태가 풀려난다고 하는 것은 예. 필요한 거고 미국은 또 전통적으로 그런 걸 또 용인을 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 카터 대통령도 갔고 클린턴 대통령도 갔고 심지어는 뭐 국가안보국 국장도 예.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석방하기 위한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 있든지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 대원칙이 있잖아요. 예. 설사 조금 미국이 그 위신이 훼손되더라도 사과를 하더라도 반드시 자국민을 구출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대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